네, 그러면 저도 오늘 발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clinically impactful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뭐 저희 이제 뭐 멤버 구성을 바꾸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성으로 하는 건 마지막인 셈인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모델을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듦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뭐 잘 얘기를 해놓은 그 에디토리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딥러닝이란 게 어떤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얘기가 뭐 항상 뭐 이제 딥러닝 함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도 비슷하게 이제 어떤 뭐 처음에 이제 어떤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그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모델이 있었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어떤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또 다른 텍스트가 나온 아웃풋으로 제너레이션 되는 이제 그런 그 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인풋을 받아가지고 어떤 아웃풋 값을 내고 그 아웃풋 값이 이제 인풋에 가장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웃풋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프레딕션 모델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뭐 당연히 프레딕션 모델이 맞고,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사실은 이제 뭐 약간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아주 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인풋을 텍스트로 넣었을 때 그 아웃풋 텍스트가 어떤 게 가장 그럴싸한가를 프레딕션 해가지고 결국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딕션 모델 넓은 의미에서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결국엔 이제 이런 딥러닝도 뭐 수많은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복잡한 구조를 거쳐가지고 막 7 빌리언 아니면 50 빌리언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파라미터를 거쳐가지고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고급 통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급 통계를 하는 게 딥러닝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있었던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통계들하고 방법론이나 아니면 정확도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 결국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과 이제 제가 이제 올해 따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제 이런 이미지를 받아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예측을 하는 모델이었고, 이제 뭐 지금 따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이거랑 약간 다른 거 좀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 다른 연구의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뭐 포토그래프를 가져오고 뭐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뭐 이제 CNN 열심히 돌려가지고 뭐 합쳐가지고 이제 또 이 뒤에도 또 그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결국 이제 다 뭐 멀티모달이든 유니모달이든 다 이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데요. 어, 다른 모델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고 이제 멜드라고 해가지고 그 간 이식에서 어떤 사람을 이제 우선순위로 줄지에 대한 점수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그 저희가 간이식을 우선적으로 주는 사람들이 그 이제 간이식을 받지 않았을 때 더 빨리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응급한 환자한테 먼저 주자라는 폴리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응급한지를 평가하는 척도고, 이제 이런 메일드라는 점수로 이제 점점 업데이트가 되면 사용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굉장히 그 간단한 모델이에요. 뭐 그런 크레아티닌, 뭐 빌리루빈, INR 이런 간단한 밸류들로만 이제 리그레션을 돌려가지고 그냥 진짜 그 이걸 만드신 분이 학교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걸 만들었을 때 코드를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 사스 기준으로 그냥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세 줄도 그냥 그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명령어가 아니라 그냥 명령 아마 한 개인가 두 개인가였는데 이렇게 그냥 띄어쓰기만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하게 단순한 모델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뭐 6천 회씩 인용이 되면서 결국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간 이식에 뭐 점점 업데이트가 되긴 했지만 이제 간 이식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지만 힘 있는 모델들이 있고, 아까처럼 뭐 이제 뭐 딥러닝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활용을 했지만 결국 이제 그런 비슷한 연구들이 많이 나온 연구들이 있고, 사실 이것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비슷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었겠죠. 그래서 약간 계속 궁금했었어요. 저도 이제 모델에 대한 스터디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발리데이션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비슷비슷한 연구들이 있는데 뭐 AURC를 뭐 조금 올렸다, 소타보다 살짝 잘했다 이런 걸로는 그 모델이 막 살아남고 아니고에 막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모델이 살아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멜드라는 것도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이제 뭐 나는 조금 더 좋은 연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당연히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멜드, 그레일, 뭐 소디움 이런 식으로 막 나는 이런 걸 했다 이런 분들도 있었었고, 아니면 뭐 머신러닝을 활용했다, 뭐 딥러닝을 활용했다, 뭐 EHR을 사용해가지고 뭐 여기서 뭐
예측을 했다 이런 뭐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복잡한 모델들은 다 죽고 이 간단한 모델들 이제 멜드 3.0이란 게 2021년에 나온 건데 이것도 딥러닝 사용 안 하고 그냥 뭐 파라미터 한두 개 더 넣어가지고 그냥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돌린 게 결국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금 분명히 이제 이런 새로 나온 연구들 중에서 그 AUC가 더 높게 나온 것들도 있었는데 어떤 게 살아남고 어떤 게 이제 다 그 역사 속으로 묻혀버리나 이런 게 좀 궁금하던 차에 이제 그 최윤섭 선생님의 그 디지털 헬스케어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연구가 이제 임상적으로 혹은 사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에디토리얼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뭐 좀 분석을 해주신 글이 있었는데 뭐 되게 재밌어가지고 오늘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다 이런 모델을 만드는 연구를 이 부트캠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런 뭐 파격적인 제목입니다. 뭐 네가 하는 거는 이제 쓸모가 없다. 이런 제목인데 여기서 이제 그 처음에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런 메타 연구가 그 시스테마틱 리뷰가 있었었는데 이제 COPD에서 뭐 아웃컴 프레딕션 하는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연구한 논문입니다. 보면 이제 뭐 408개, 그러니까 400개가 넘는 모델이 나왔고, 하지만 이제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이 얼마나 잘 됐는가.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여기 빨간색 아주 가득하죠. 빨간색이 이제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바이어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된 게 이제 빨간색인데 거의 다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빨간색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뭐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이 좀 부족하고 뭐 여기서 뭐 보정을 제대로 안 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일부의 모델들이 좀 잘 되기는 했지만 또 이제 성능은 또 그저 그렇고 약간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408가 나왔지만 결국 이 408개 다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질 모델들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것저것 모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상업화 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본인이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했을 텐데 뭐 어떤 게 좀 잘 살아남고 어떤 게 좀 잘 살아남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논문이어서 하나하나 항목을 가져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카데미아에서 성공하는 거는 그 클리닉에서 성공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데 왜냐면 저희가 논문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거는 이제 아주 좋은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좋은 저널에 실려가지고 약간 와 이렇게 좋은 모델도 있습니다 하고 사이테이션도 굉장히 많이 받고 하는 게 그 석세스인 아카데미아라는 점이지만 이제 클리닉에서 이게 진짜로 성공을 하려면은 결국 의사들이 이걸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의사들이 많이 사용을 함에 의해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베네핏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베네핏을 얼마나 많이 줬느냐가 사실 이제 그 러프하게 봤을 때 클리닉에서의 성공이라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사실 이제 좋은 모델이면 많은 베네핏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그건 반드시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아닌가라고 봤을 때 일단은 그 인풋 데이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떤 거를 인클루드 할지를 굉장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루틴 프랙티스에서 많은 병원에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루틴으로 뭐 CBC랑 케미스트리 같은 걸 했을 때 CBC나 케미스트리 자료를 가지고 제가 모델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용성 같은 게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이제 비슷비슷한 연구들이 많이 있게 하겠지만은 근데 만약 저희가 막 지노믹 데이터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특별한 검사를 해야만 특별한 염색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인풋 데이터에다가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뭐랩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며칠 이내 아니면은 뭐 며칠 이내 연속적인 뭐 몇 가지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제한 조건을 점점 걸면 걸수록 이제 이게 인풋 데이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그 프로스펙티브 코트가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아카데미아 보면은 이제 뭐 기초 연구들 보면 요즘 계속 비슷한 연구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에다가 뭐 프로티오믹, 트랜스크립토믹, 뭐 지노믹, 에피지노믹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막 더 스페이셜하고 뭐 더 멀티오믹을 넣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는 뭐 이제 뭐 살짝 이걸 높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를 클리닉에서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좀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 뭐 실제로는 뭐 그냥 HNN 슬라이드에다가 뭐 DNA 이제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거 몇 개 패널만 이제 검사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현실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루틴 프랙티스에 적용이 되려면은 적어도 이런 점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 뭐 온코타이틱스나 뭐 메마프린트 아니면 프로시그나 같은 게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브레스트 캔서에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몇 가지의 그 패널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디시전의 변화를 또 줘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 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멜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서바이벌을 예측을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한테 간을 줄 거냐 말 거냐를 예측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디시전과 연관이 되는 거였죠.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뭐 어차피 치료는 바뀌지 않고 어차피 똑같은 치료할 거인 환자들한테 뭐 이분은 이제 30에 살 거고 이분은 60에 살 거고 이거를 구분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이제 어떤 디시전도 바꾸지 못하고 그냥 이제 그 정보로서의 가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살아남거나 수가를 받거나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AM50라는 이것도 똑같이 브레스트 캔서 서브타입인데 이것도 원래는 이제 쓸모가 없다가 결국 이걸로 인해 뭐 하이리스크 페이션트한테 키모테라피를 하는 게 베네핏이 있다. 이런 이제 에비던스가 쌓이고 나서 이제 그 서브타입이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저는 항상 그 플래핑 트레머의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 그 간성 혼수, 그 헤파틱 엔세팔로패티가 있을 때 이제 손을 이렇게 들라고 했을 때 이제 손이 이제 플랩을 한다고 해가지고 플래핑 트레머라고 붙여진 건데 이제 이거를 보시는 그 교수님들한테 좀 여러 번 얘기를 들었던 게 결국 이 플래핑 트레머가 있는 게 그 클리니컬 디시전을 바꿀까라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간성 혼수가 있으면 의식이 떨어지는 게 사실 메인이고 우리가 그 코렉션을 해야 되는 것도 이제 떨어진 의식을 돌려야 되는 건데 만약 의식이 막 아주 멀쩡한데 이제 플래핑 트레머가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을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의식이 멀쩡하지 않은데 이제 플래핑 트레머를 시켰는데 이제 이게 손이 떨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 그럼 플래핑 트레머가 없다라고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게 굉장히 사이언티픽하게 인트레스팅한 파인딩이고 이제 학생들한테 시험에 내기도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이건 이제 정보로서의 가치만 있고 이거를 어떤 디시전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유용한 정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모델도 이런 플래핑 트레머 같은 모델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뭐 이제 그 뒤에는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냥 그 보통 이제 터시어리 센터 위주로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근데 3차 기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막 그래가지고 막 모든 환자에게 NGS 다 돌릴 수 있고 뭐 모든 환자에게 특수 스테이닝 다 할 수 있고 이런 환자들만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건 이제 범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 결국 이제 더 넓은 범위까지 뭐 적어도 뭐 모든 3차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이제 뭐 혈액 검사만으로 해가지고 그뭐 프라이머리 케어까지 이걸 확장을 할 수 있다면 더 범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클리닉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그 의사들이 쓰는 것도 문제고 그 레귤레이션을 극복을 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근데 그 두 개 다 이제 에비던스가 잘 쌓여야지 극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잘하고 에비던스 쌓고 그리고 확실하게 쓸모를 찾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이게 진짜로 환자를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진짜로 이 정보를 알았을 때 디시전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뭐 항암을 안 받아도 되는 환자가 이제 받고 있었다면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 항암을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부 환자들에게만 타겟을 해가지고 보험을 적용해 줄 수 있거나 이런 이제 그 액추얼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클리어 디시전 포인트가 있냐 이거를 뭐 어떤 약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혹은 뭐 팔리에이티브를 갈 것인지 뭐 그렇게 약간 그런 이제 디시전들을 확실하게 정해줄 수 있는 모델이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이제 해결이 됐다면은 그럼 의사들이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이런 의사들이 이걸 쓰게 하려면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에비던스가 더 필요한 단계인 건지 아니면 이거를 그 인터페이스를 더 쉽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거지. 이런 것들 이런 바틀넥들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이제 뭐 인프라스트럭처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 루틴으로 이미 하고 있는 피 검사에서 뭐 몇 가지를 따가지고 그걸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건데 만약 원래 시행하지 않고 있던 검사를 이제 이것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제 또 그 검사가 막 비싸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거가 결국 마지막으로 채택되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활용을 하고 거기다가 뭔가 추가적인 검사를 한다면 또 그만큼의 베네핏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좀 모델을 만들 때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를 올려놨는데 이것도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 보시면은 그 클리니컬
디시전 포인트 얘기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디시전 진짜로 바꿀 수 있냐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실제 예를 들어봅니다. 뭐 이제 저자분은 이제 본인이 만들었던 아니면 본인 제자가 만들었던 이런 것들 좀 홍보를 이미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만들지 않은 것 중에서 좀 브레스트 캔서에서 가장 성공을 한 모델 중 하나로 이 프레딕트라는 모델을 꼽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서저리 이후에 뭐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에서 서저리 이후에 자기격하는 아마 그 키모테라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모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프로그노스틱 팩터가 뭐 노드가 몇 개냐, 튜머 사이즈가 뭐 그레이드, 뭐 그다음에 스크리닝 디텍션이 됐냐, 뭐 키모테라피, 호르몬 테라피 약간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막 진짜 굉장히 몇 가지 안 되는 변수들로 그냥 그 리그레이션 돌려가지고 모델을 만든 건데, 이 2010년에 나왔고 사실 그렇게 좋은 저널에 막 NEJM에 출판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결국에 이제 뭐 2.5 밀리언 번이나 사용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그 모든 근데 이제 그 원인으로는 이제 모든 의사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었었고, 그다음 인터페이스가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 많은 환자들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 스토리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에비던스를 이제 베네핏을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베네핏을 진짜로 증명을 하는 게 중요해가지고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이 또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에 대해서 좀 최근에 봤던 인상 깊은 뉴스는 이제 에픽에서 이런 AI 모델을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그냥 그거를 실시간으로 다 발리데이션을 해준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었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모델이 계속 그 컴페티티브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밸리데이션이 한국에서도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모델의 accuracy가 얼마나 나온다 아니면은 뭐 이제 프레딕션 얼마나 잘한다 이런 얘기는 뭐 끝났다는 얘기를 한 지도 이제 이미 오래가 됐죠. 그래서 accuracy를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그 accuracy가 높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클리니컬 프로세스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료 리더로서 골라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클리니컬 프로세스에 녹아들어서 그 환자 아웃풋을 올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실제로 뭐 그 커스트 베네핏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그 선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했듯이 에비던스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모델이 되게 복잡한 경우에는 그 아무리 인터널 발리데이션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어느 정도는 오버피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을 해가지고 이게 막 오버피팅이 되지 않고 좀 유니버설하게 쓸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클리니컬까지 온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이게 막 상품화 될 수 있냐를 보려면 또 이거는 이게 또 그만한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스테이너블 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따져야 되는 거라서 더 훨씬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대가들을 봐도 진짜 라이프롱하게 끌고 가는 프로젝트는 뭐 두 개 혹은 세 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진짜 아주 그 모델 하나를 좀 그럴싸한 거를 그 클리니컬한 단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정말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진짜 아니 뭐 이게 인프라가 있든 말든 간에 일단 뭐 멀티오믹 진짜 다 이제 멀티오믹에다가 멀티모달로 이제 모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활용해가지고 좋은 모델 만들면 그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지금 인프라가 그만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은 결국 클리닉에 사용이 될 수가 없고, 여기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러면 이제 그 인프라가 어쨌든 간에 발전하니까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인프라 발전했을 때 이 모델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될 때쯤에는 이미 더 좋은 모델들이 다 더 많이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인프라에서 되는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조금씩 디벨롭을 해나가는 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델링 연구 참 많이 하는데 이제 되게 좀 많이 그 반성을 하게 되는, 이제 좀 뼈를 많이 맞게 되는 그런 논문이었던 것 같고, 이제 뭐다 같이 이제 딥러닝 하신 분들이니까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